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습 경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적은 딱 2번뿐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들려오는 1,500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예고편인지 직감하실 겁니다. 만약 환율이 정말로 1,500원을 뚫어버린다면 당신의 식탁, 당신의 일자리, 그리고 당신의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지금 달러는 이토록 비싸진 걸까요? 트럼프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력한 킹달러 현상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관세를 올리고 전 세계에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해일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당신의 피부에 와닿는 첫 번째 변화는 물가 폭탄입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에 밀가루 한 톨, 자동차에 넣는 기름 한 방울까지 전부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주유소 가격표는 매일 앞자리를 바꿀 것이고 물류비 상승은 도미노처럼 배달비, 외식비,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점심으로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 퇴근길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당신의 월급 인상 속도를 비웃으며 치솟을 것입니다. 지갑 속 10,000원짜리 한 장이 휴지 조각에 가까워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진짜 문제는 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품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해외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사와야 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릅니다. 더욱이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이 환차손을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환율 때문에 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채용을 줄이고 구조 조정을 시작합니다. 1,500원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를 겨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두려워할 주제인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과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00원 환율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매우 잔인하고 명확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들고 있던 한국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서 떠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유출입니다.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경제는 패닉에 빠집니다. 이때 정부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떠나려는 외국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릴게요. 하며 줄 수 있는 사탕은 단 하나,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서 돈을 빼내지 못하게 유혹해야 하는 상황.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 이것이 부동산의 저승사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 영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 쇼크로 인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 7%, 8%를 넘어설 것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만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부동산 PF입니다. 지금 한국경제라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한쪽 다리 즉 건설과 부동산 부문이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즉시 수술을 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건설업계 그리고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인 여론의 압박 때문에 한국은행은 수술 대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부실 등급의 PF 대출 규모만 무려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단순히 건설사 몇 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증권사가 휘청이며 그 공포가 시중 은행 창구까지 번져 뱅크런이 발생하는 시스템 멜트다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2022년 겨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둔촌주공공사 현장이 멈춰섰을 때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고 보증을 서며 이 프로젝트를 억지로 살려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둔촌주공구하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장 전체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덩치만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전염병처럼 퍼진 것입니다. 진즉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정부의 유동성 링거를 맞으며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2022년의 작은 혹이었을 때 도려냈어야 할 부실을 3년 동안 방치하며 영양분을 준 결과 이제 2025년에 PF는 온몸에 전이된 말기암이 되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르고 있습니다. 돈은 흔해졌는데 금리는 왜 오를까요? 한국은행이 시장에 조 단위의 돈을 뿌리며 불을 끄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영리한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사기를 들고 손을 떨고 있다는 것을, 내부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썩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이는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되돌아옵니다. 너희 나라 위험하니까 돈 빌려가려면 이자 더 내놔 라는 요구입니다. 돈을 찍어내는데도 금리가 폭등하는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상황, 이것이 지금 한국 자본시장의 엔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안전자산들은 과연 위기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금은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현금은 평상시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립니다. 모든 자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위기 때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로스차일드, 록펠러, 워런 버핏 같은 이들이 경제 위기 때마다 더 큰 부자가 된 공통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축제 분위기를 경계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할 때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숨겨온 진짜 무기는 금도, 부동산도, 달러도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경제 위기가 오면 금을 사거나 달러를 환전하고, 아니면 그래도 땅이 최고라며 부동산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자산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붕괴의 순간에 정부는 개인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이 가진 금을 강제로 몰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강제였습니다. 금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금을 헐값에 강탈해 간 뒤 금값을 올려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 개인이 믿었던 안전자산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땅은 신이 더 이상 창조하지 않기에 안전하다는 믿음. 조선시대 귀족들이 조상 땅을 지키다 가문이 몰락했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보십시오.
당시 도쿄의 땅값 총합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세계 최고이며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버블이 터진 이후 일본의 집값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성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가 되어 평생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낀 자산은 위기 시에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을 찌르는 창이 됩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영원히 안전할까요? 기축통화인 달러조차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달러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영국 파운드화가 그랬듯 영원한 헤게모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금괴는 왜 수백조 원의 현금이 쌓여 있을까요? 평상시에 현금은 쓰레기일지 모르나 위기가 닥치면 현금은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두가 패닉에 빠져 우량주를 던질 때 버핏은 그 쓰레기라던 현금을 쏟아부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위기 시에 급락한 자산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총알은 오직 현금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5가지 생존 계기판을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데도 금리가 3% 중반을 넘어 4%를 향해 치솟는다면 이는 내부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370원을 넘어 원이 200원 선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이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주저없이 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고입니다. 현재 약 4,300억 달러 수준인 외환 보유고, 그래프가 갑자기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린다면 최전선의 병사들이 총알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PF 시장의 실제 연체율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평균 연체율에 속지 마십시오. 저축은행과 증권사 같은 약한 고리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선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미 불길은 번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달 조 단위로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떠난다면 그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 지표 중 3개 이상이 빨간색으로 전멸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달러, 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집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위기의 어원은 교차로라고 합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패닉에 빠져 자산을 던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냉정하게 시계탑을 바라보며 현금을 쥐고 기다린 사람들은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사들여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데 급급할 뿐 여러분, 개인의 통장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직전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만의 경제 대시보드를 켜십시오. 1,500원 환율이라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더라도 준비된 자에게는 이것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숫자가 붉게 반짝일 때 멍하니 공포에 질려 있지 말고 냉정하게 다음 수를 고민하십시오.